안녕하세요. 오늘 도전과 회복의 정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있다. 그리고 제가 왜 정치를 선택을 했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대전 서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대전시장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81년에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2명의 누나와 함께 자랐고요. 지금은 서구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이동약자를 돕는 그 로봇 모빌리티 기업인 카이로보틱스를 창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SGS 보컬리스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SGS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 SGS는요. SGS입니다. 서구 소년단입니다. 왜 방탄소년단이 이제 BTS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서구에 사는 이제 청년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청년들이랑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5인조고요. 네, 제가 보컬리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도 이제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좀 즐거운 축제 같은 그런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이 아니라 먼저 우리 서구에 있는 그 타임월드 백화점 주차위원으로 처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사회생활의 이제 첫 시작이었고요. 제가 서구청장에 25년 뒤에 출마를 하면서 이곳 타임월드 내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 주차위원들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저를 정말 열심히 응원해줬었던 이제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후에 저는 그 불꽃연출가라는 다소 특이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20살에 유지곤 폭죽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이제 폭죽을 한 박스 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뭐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정치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인간극장 같은 데나 뭐 유재석 씨 진행하는 나는 남자다나 이런 데서 방송 활동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야말로 제 20대는 불꽃을 빼놓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하와이 불꽃 축제랑 괌 불꽃 축제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팀들은 저와 그 지역에서 불꽃 축제를 함께 했었던 저희 이제 스태프들입니다. 이렇게 20살 때부터 창업을 해서 제가 30대 초반까지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너무 가슴 아팠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추모하고 함께 했지만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불꽃축제라는 일이 수년 동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커다란 인생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제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서 대학에 드디어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저희 큰딸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학교 MT인데요. 옆집 아니고 MT인데요. 아이를 데리고 같이 MT를 다녔습니다. 다행히 여기 있는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좀 힘들었던 점은 아침이면 대전에서 등교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수업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꼭 잠이 듭니다. 그럼 눈을 뜨면 이제 부산역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첫 차를 기다렸다가 다시 서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통학을 했었던 거리를 환산을 해보니까 지구 2바퀴 정도의 거리가 나오고요. 4년 동안 제가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해가지고 또 졸업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을 해서 창업원에서 이제 로봇 모빌리티 기업을 창업을 하고 지금은 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2017년에 그 중국의 베이징의 인민대학에 연수를 갔을 때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뭐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이스트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도 또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들과 단지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교류나 소통이나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바퀴라는 이 제목은요, 행복이 한 바퀴 돈다는 의미도 있지만 행복한 바퀴가 된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정치 이야기를 이 나무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뭐 부정부패, 뭐 권력 쟁취를 위한 뭐 권모술수, 국회 속의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소 멀리 있는 어떤 TV 속의 세상 이야기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낯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정치를 뭐 위대한 지도자나 대통령이 국민과 대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요소가 정치라는 것이고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의 정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생활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기업가로서 노동자의 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 동호회에서 정모 회비를 5,000원으로 할 것이냐, 10,000원으로 할 것이냐,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통금 시간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의 결과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이분께서 월 300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 이 학생들은 A+라는 학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자녀의 통금 시간은 8시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일한 버스 기사들에게 돌아가게끔 분배하는 것도 바로 정치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치적 과정에서 반드시 개입하게 되는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은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8시까지 들어와 라고 하는 권력, 회사에서 팀장이 오늘 미팅은 저녁 7시에 있다고 하는 권력의 행사, 이 권력의 행사는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집을 제공을 하고 또 용돈을 제공을 하고 그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자녀에게는 8시까지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정치, 그리고 회사에서의 정치, 그리고 국회에서의 정치, 각각의 소속되어 있는 어떤 장소나 규모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이 권력에 의해서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이 제육볶음 돈가스를 가지고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오늘 제육볶음을 먹지 돈가스를 먹지 하는 것서부터 팀장이 팀 내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의 주차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동대표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선거를 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국가의 세금과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정치 행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렇게 해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나쁜 권력이 나쁜 정치를 하고 좋은 권력이 좋은 정치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두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여기 있는 윤석열 그리고 전두환 이 두 사람은 본인들에게 부여받은 권력으로 뭐 총과 장갑차와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국민과 언론을 핍박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리고 소수 집단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데요. 가장 낮은 권력을 사용하셨고 가능한 정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권력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에는 좋은 정치, 나쁜 정치가 있듯이 쉬운 정치와 어려운 정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쉬운 정치 중에 가장 쉬운 정치는 증오시키는 정치입니다. 이 증오의 정치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증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저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뽑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지금 지구본이 나왔는데 여기 뭐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여기 히틀러나 이디아민 같은 우간다의 독재자나 그리고 폴포트, 캄보디아 또 최근에 뭐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살던 캄보디아를 정말 망친 원흉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고 차베스 이런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또 현대 정치의 증오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21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법원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우방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적인 행동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를 유발시켜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세대를 갈라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그리고 진영 대결을 부추겨서 또 이익을 얻는 그런 정치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오의 정치를 하게 되면 이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정치는 무엇이냐?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저는 증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 그리고 포용하는 정치, 따뜻한 정치가 오히려 증오하는 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좀 다르지만 그들을 포용해서 함께 가고자 하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고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 그런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도전과 회복의 정치라는 키워드를 정할 때 제 삶과 좀 비춰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실패와 도전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고요. 저희 누나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유년기까지 이사를 한 20번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6군데나 좀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유천, 용정, 장동, 기성, 가장, 도마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여성 혼자서 이런 3남매를 갖다가 양육하고 한다는 것이 복지도 전무했고 또 세상 속에 편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어머니의 최선의 노력에 저희들 역시도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다행히 건강하게 또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센터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서 그 공고의 자동차과에 진학을 하고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 어떤 현실적인 벽이 좀 높았습니다.
이 불꽃 연출가를 시작하게 된 것도 가지고 있는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이 치열한 세상의 경쟁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10년 이상 열심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했는데 제가 위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기억에는 저희 아내가 그때 쌍둥이로 만삭이었을 때예요. 둘째와 셋째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만삭인 아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좀 저의 심적 고통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대다수의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건강을 극복하는 문제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과정이었지만 저는 수술을 3번 받고 잘 이겨내서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삭이 돼 있었던 우리 쌍둥이 아이들도 태어나고 가정을 꾸려서 이제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창업가로서 스타트업 대표로서 산다는 것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또 많았고요.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말 못할 고통이 많이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했고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도전하고 어떤 틀어져가는 일들을 다시 바로잡는 법을 계속 배워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 현장에서 부딪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저와 관계되어 있는 근로자들과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하다 보니 정치라는 것은 현실과 좀 멀리 있었고 행정도 우리의 현실과 좀 다르게 늘 느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데 나서고 싶어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이나 이 법조인 출신들의 당선자 수인데요. 22대에서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많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조인 보고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정치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법조인 출신은 20%가 넘는데요.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법조인 출신들을 국민들이 뽑아주냐?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잘 만들겠지라는 겁니다. 의원 법안 발의율이요. 구성이 20%인데 12%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낮은 거죠. 그리고 또 법조인 출신 의원의 법안 가결률이 법조인 출신이냐 아니면 비법조인 출신이냐가 사실 비등비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에 국민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 정치는 너무나 법조인 출신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 이런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 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창업가들, 기업인들,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연로하더라고요. 지금 연령대 이렇게 보잖아요.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20대에서 30대까지는요 4%에 불과하고요 40대까지 합쳐도 15%밖에 안 되고 50대에서 70대까지가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가장 생산적인 나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정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애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서서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서구청장에 출마를 했지만 젊은 청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정치의 벽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고요. 정치의 벽을 원망하기보다는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 선거를 함께 돕고 이 과정에서 정치가 남을 쓰러뜨리거나 공격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함께 일으켜 나가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22대 총선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도 또 다시 배제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긍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싶었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0명 시민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무소속 후보로 제가 완주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3위로 낙선을 했지만 그 선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거대 양당에 있었던 선거 운동보다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청년들과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응원하는 선거였고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낙선을 하고요. 다시 생활인으로 돌아와서 지내던 와중에 저희 조국혁신당 우리 황운하 의원님의 부름을 받아서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벤처기업이니 자네 같은 친구가 와서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 도와달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도전을 이어가는 멋진 좋은 동지도 얻게 되었고요. 네, 서구 지역위원장 맡아서 조국혁신당의 뿔뿔이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전국 장애인위원회에서 그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표님과 함께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제도전이 가능해야 되고 그 제도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게 제가 추구하는 이 따뜻한 정치이고요. 이웃으로 살면서 이웃들을 위한 정치를 생활 정치를 해나가고 싶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이상향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이제 모두를 위한 이 숲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이제 꿈입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